오늘 공부 다윈주의의 보편적 현상, 진화 심리학의 범람에 대해서 배울게요.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사실은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되게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살펴봤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진화론이 어떻게 다른 학문에 영향을 주고 있고, 사실 이 학문에 영향을 준단 말은 뭐냐면 실제 우리의 문학 가운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아마도 더 흥미롭고 더 재미있는 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쉬운 주제이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편적 다윈주의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다윈주의 시대.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볼게요. 아래에 있는 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에 대한 자연주의적 정의는 학생들에게 자연주의적 세계관을 주입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워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그걸 배워가면서 근본적으로 이 진화론은 우리의 인간의 기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것은 세상을 보는 세계관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이미 세계관을 담고 있는 배아예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주제가 그러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윤리, 진화론은 과학적 차원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과학 교실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종교, 예배당 안까지 들어오고요. 그리고 다른 윤리 수업에 들어가게 되고요. 역사, 사회, 가정, 경제 이 모든 영역으로 진화론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근데 진화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세상을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 게 세계관이잖아요. 그래서 진화론은 하나의 과학적 이론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세계관으로 가요. 이 세계관으로 갔을 때도 벌써 이건 철학적이기도 하고요. 세상을 보고 이해하는 관점이기도 해요. 이렇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이 상황 속에서 여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여기에서 되게 이것 조금씩 저것 조금씩 이것저것 조금씩 보는 방식으로 대처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인이 대처하는 거 생각해봐요. 가정의 붕괴, 동성애, 학교폭력, 비도덕적인 오락들, 낙태 문제, 생명윤리, 굉장히 폭넓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최근에 광주에서 퀴어 축제 있었던 거 아시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정말 광주 지역에 있는 교회들 정말 막 엄청난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아무튼 그 숫자보다 3만 명인가 모여서 NAP 이런 국가에서 양성평등입니까? 성평등 그거 법제화되는 거에 대한 반대 운동과 함께 그 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이런 그 퀴어 축제에 반대 집회를 했어요. 굉장히 크게 있었는데요. 근데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사회적 이슈, 동성애라는 이슈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데에는 관심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해서 근본적으로 이 점들, 방금 말했던 학교폭력, 비도덕적 오락 이런 것들을 점이라고 말한다면 이 전체를 지금 묶고 있는 이 전체적인 운동의 세상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 점들을 연결하여 관통하여 생각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걸 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은 어떻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모든 주제에 있어서의 반대편의 입장들은 진화론적 관점으로 그것들을 운동을 펼쳐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설득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동성애를 연결시키고 있고 낙태를 연결시키고 있고 생명윤리를 연결시켜서 밖에서는 그것을 총체적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화론적인 기반 아래서. 근데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진화론적인 기반 자체를 보지 못하고 개개인 사안들만 이렇게 집중하고 있다는 거지. 그런 지점에서는 우리가 매우 단절된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지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걸 좀 꿰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모든 주제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줄을 볼게요. 우선 이제 두 번째를 보면 다윈주의를 사회적 문화적 이슈에 적용하는 쪽. 제가 그 제목을 옆에다 따로 가로에다 달아봤어요. 과학 수업에서 나온 다윈주의. 나는 제가 이름을 지었는데 제가 더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학교실에서 뛰쳐나온 다윈주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수업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화심리학이에요. 이건 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용어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진화심리학. 네. 근데 그 진화심리학에 대한 정의를 옆에 적어놔봤어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연 선택이 인간의 몸을 산출했다면 그것이 인간의 믿음 및 행위의 모든 측면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는 그 다윈주의가 그리고 진화론이라는 주제가 인간의 몸을 어떻게 만들었는지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근본적으로 이 다윈주의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 우리의 행위, 즉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심리적인 작용, 사랑, 슬픔, 분노 이런 모든 감정들도 어떻게 진화론이 설명해 낼 것이냐, 그리고 인간이라는 사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진화론적으로 설명할 거냐라는 주제로 이제 넘어간 거예요. 이제 과학교실을 나왔죠. 그리고 이제 다른 수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도덕이에요. 예를 들면 근본적으로 도덕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연 선택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일부 일처제는 이젠 다윈주의는 어떻게 설명할까요? 결국 처음에는 사람들이 되게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성관계를 맺어서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회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종족 번식이 더 안 되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종족 번식이 뭐냐면 아버지가 정해져서 그 아이를 깊이 보호할 때 내 자식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 모성애와 부성애가 작동할 때 더 종족 번식이 잘 됐다. 결국 일부 일처제는 이렇게 자기 종족 번식을 위해서 종족을 생산하는데 유익하다라는 결론이 자연이 이걸 선택했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라는 것이 나왔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명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공동체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동체로 사람이 살잖아요. 이것은 우리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하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쪽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한 사람이 혼자 외딴 곳에서 사는 것보다 그들이 집단을 이뤘을 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더 좋은 그 종족 번식과 이런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라고 이렇게 도덕과 사회에 대한 성립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본 거 뭐냐면 선과 악에 대해서 동일해요. 선과 악도 어떻게 설명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선이란 우리의 유전자가 우리를 교묘하게 속여서 서로 협력하게 만든 하나의 환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봐봐요. 지금 선한 인간, 선이라는 개념조차도 사실은 자연 선택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유전자에 뭔가 트러블이 일어나서 뭔가 문제가 일어나서 나타난 어떤 현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이유도 뭐겠어요? 악한 이유도 동일한 결과죠. 그냥 유전자의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9.11 사태조차도, 그래서 9.11 사태조차도 도덕적인 악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게 아니라 폭력의 성향이 DNA 분자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유전자가 그렇게 하도록 시켰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철저하게 유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어떤 도덕적 선택을 해나가는 것, 이런 것을 인간에게 있는 어떤 책임을 묻기 어려운 주제가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선과 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쭉 살펴보면 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설명할 텐데요. 전부 다 그 진화 심리학의 그런 그 박사들, 그리고 거기에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연구를 깊이 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종교는 어떻게 볼까요? 종교는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신경체계가 어느 정도의 복잡한 수준까지 진화했을 때 뇌가 빠지기 쉬운 기능 불량 상태가 종교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점점 지난번에 본 것처럼 단순한 것에서 복잡하게 진화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근데 굉장히 우리가 머리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거기에서의 뭔가 기능 불량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많은 분야에서 이렇게 진화론적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뇌과학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뇌과학적으로 엄청나게 그래서 우리 뇌과학 전문가가 우리 알쓸 신잡에 나오잖아요. 누구죠? 어떤 박사님이시죠? 한 분 나오시는데 뇌과학 전문가 정진영? 무슨 박사님이신데 아무튼 유시민 씨하고 같이 있는 분 중에. 그래서 뇌과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할 때 사람들이 되게 공감해요. 그 뇌과학적인 관점으로 사람의 행동을 분석한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공감하니까 TV에 패널로, 되게 인기 있는 프로그램 패널로 그런 전문가가 나와서 이야기해 주는 걸 사람들이 듣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굉장히 많이 이 부분이
진출하고 있는데 이제 차근차근 보겠지만 그래서 이제 모든 현상을 진화론적으로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차근차근 듣다 보면 점점 천박해진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리고 너무 더러워지는구나 라는 느낌까지도 갖게 될 거예요. 차근차근 봐보게요. 예를 들면 아무튼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진화론적 정치학, 진화론적 경제학, 진화론적 법학, 그리고 진화론적 지성사에 대한 책들도 있고요. 그리고 진화론적 노동학, 그리고 욕망의 진화, 그리고 인간의 성의 진화, 막 이렇게 뭐뭐의 진화, evolution이라고 말하는 식으로 들어가는 제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런 책들은 그 어떤 진화론적 관점에서 인간의 어떤 행위와 사회의 이런 현상들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심지어는 핸델의 메시아라는 노래조차도 예술적 표현마저도 일종의 성적인 과시라고 해석을 하게 돼요. 성적인 과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점점 이상해지기도 하죠. 근데 예를 들면 또 한 가지의 중요한 예가 뭘까요? 이타적인 행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예를 들면 리차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지난번 계속 우리가 말하죠. 너무 유명하다고. 근데 그 사람이 말한 건 쓴 책 중에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기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측면들, 그래서 어떤 자연 선택을 해나가는 과정들을 설명해 나가는 책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타적 행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이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 이기적이지 않잖아요. 쉽게 말하면. 근데 어떻게 볼까 했을 때 이것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냐면 모든 것을 진화로 설명하려고 했을 때 이제 좀 비참한 설명이 시작되는데 예를 들면 구조대원들이 그 영적인 어떤 행동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진화의 산물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마치 개미와 벌의 협조 본능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마치 동물들이 서로 협조하는 본능, 그런 식으로 이타.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개미 안에서도 희생하는 게 있는 거 알죠? 그리고 벌들에서도 희생하는 그 작동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런 행동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공동체를 지키는 어떤 그런 부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건 이타적인 행동은 친족 선택의 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이 부분 되게 흥미로워요. 이타적에게는 친족 선택, 곧 자신의 유전자인 친자식을 보호하기 위해 더 넓은 사람들을 돌본다는 거예요. 결국 내 자식을 지키기 위해서 공동체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그러니까 공동체를 안전하게 해놓으면 내 자식이 안전해지니까. 그런 개념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지도적인 진화론자인 홀데인이라는 사람이 이 친족 선택을 산술적으로 표현해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사람은 2명의 형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대요. 그리고 혹은 8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다라고 산술로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인간에게는 이타적 행위는 결국 자기 이익에 확장된 형태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이 모성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성애는 이 진화 심리학자에 의하면 유전자를 물려주려는 전략에 지나지 않죠. 내 유전자를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든 내가 그걸 지키는 거예요. 내 모성애로. 그것이 바로 모성애의 개념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이타주의야말로 기독교에 대한 강력한 변증을 제공해주는 부분이에요. 자연재해나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사실 인간들은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는 양만춘을 볼 때에도 그 땅굴 속에서 마지막에 그 당나라 군대의 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지막에 거기서 도끼질로 그 토성을 무너뜨리면서 자신들까지 죽어가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그분들의 희생정신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영화를 안 보니까 감동이 전혀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영화를 많이 보시면 그럴 것 같은데요. 근데 그런 걸 우리가 봐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적인 이해는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도덕적인 희생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독교는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심지어 그런 지점에서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같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살펴볼게요.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그 다음 주제 뭐냐면 강간에 대한 다윈적 근본주의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강간에 대한, 여러분 방금 전에 되게 몇 가지 설명드렸잖아요. 근데 어때요?
기독교인만 이런 진화 심리학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낄까요? 안 그럴 것 같죠. 기독교인만 이런 설명, 그냥 저 영웅적인 어떤 희생, 소방관의 희생에 대해서 그것은 그냥 벌과 개미들의 어떤 집단 행동 속에 나타나는 현상이 지나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걸 전혀 평가하지 않고 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아마도 많은 사람이 반감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이제 다윈적 근본주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고 강간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데 먼저 다윈적 근본주의를 먼저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게요. 뭐냐면 다윈주의 자체가 그냥 전통적인 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주의가 정말 모든, 예를 들면 도덕이 진화의 결과라는 게 아무런 증거가 없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요. 도덕이 진화의 결과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유전학자 알렌 오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참으로 난처한 사실은 인간 안에 있는 도덕이 자연 선택에 의해 진화된 것인지 아니면 진화된 것이 아닌지 보여주는 증거가 조금도 없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도덕이라는 것이 진화의 결과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건 전혀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라고 말하는 유전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진화론자들은 그 낯선 사람에게 친절한 DNA가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을 어떻게 하냐면 생각 속의 실험은 실험이 아니다 라는 말을 해요. 이 책의 저자가. 그러니까 생각 속의 실험은 실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 속에서 증거는 없고 생각 속에서 그런 유전자가 있을 거야. 희생적인 유전자가 있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 생각 속의 실험은 실험이 아니다 라는 이런 개념도 되게 우리에게 중요한 변증의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화 심리학자도 말하는 건 뭐냐면 진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자료가 없다라는 게 결과예요. 그러니까 진화 심리학자가 해가지고 이게 어떤 결과를 발표하지만 어떠한 증거물이 없는 거예요. 이 지점 먼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증거가 없는데 근데 그걸 주장하는 것, 그것은 되게 과학적이지 않잖아요. 계속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다윈적 근본주의에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증거가 여부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다윈주의 철학에는 이런 증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진화론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면, 밖에 있는 사람이 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증거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진화론 살펴볼 때 진화론의 허구를 지적하는 수없이 많은 과학적 반박이 있잖아요. 반박이 있어도 그 과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미시적인 것에 대한 자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출발한 존재이지 신으로부터 온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지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라는 것조차도 결국 어찌됐든 신에게 오지 않았고 이 자연에게 왔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증거를 대라면 증거는 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자연에서 내 정신이 와 있고 도덕이 나왔고 윤리가 나왔다는 걸, DNA에서 나왔다는 걸 설명은 안 되지만 여하튼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아무튼 자연에서 나왔다는 걸, 왜 다른 거 설명할 방법이 있어? 신에게서 왔다고?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말고 아무튼 자연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이잖아. 아무튼 그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다윈주의적 근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증거 따위는 필요 없고 아무튼 여기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에서 설명해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이런 입장이 강간에 대한 진화론적 관점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강간을 그러면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강간의 자연사라는 성적 강제 행위의 생물학적 기초라는 논문이 있어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이 진화 심리학자는 주장하는 게 이거예요. 강간은 생식의 성공을 극대화하려는 진화론적 적응 현상이다. 생식의 성공을 극대화하려는. 그러니까 어떤 행위든지 오늘날 그러니까 이런 주장인 거예요. 진화론의 핵심 주장은, 진화 심리학은 지금까지 살아남은 인간의 행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모든 행위는 분명히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존의 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행동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남은 건 어떤 진화의 결과로, 자연 선택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나와 있는 행동이니까. 그래서 강간의 행위 자체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 거기서 유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이 책을 썼던 사람이 영국 국영 국립 라디오에 출연해요.
랜디 손힐이라는 사람인데요.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의 모든 특징의 저변에는 진화의 배경이 깔려 있다. 이는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십시오. 이는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거 가지고 말도 안 그 하도 많은 그 강간이 어떤 진화의 어떤 결과이고 어떤 생물학적인 번성을 위한 선택이다라고 말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항의 전화가 갔겠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논쟁의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간은 신에게 오지 않았고 아무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나왔다라면 지금 이 설명 외에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는 거죠. 이건 논쟁의 영역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게 설명해요. 근데 이것의 반대자도 이 논리를 막을 방어 기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간은 분명 나쁜 행동이고 이것은 그냥 자연 선택적인 결과 그 어떤 종족 번식을 위한 하나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방어할 방어 기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인간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기원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이걸 금지하셨다고 말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 이상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할 방어 기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제가 글 써놨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비판가들은 그들이 공유한 세계관에 의해 무장 해제를 당했던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장 해제를 당한 거예요. 자기가 진화론을 믿는 이상 이 부분을 또렷하게 어떻게 반박할 근거는 없어요.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할 근거가 사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강간을 많은 연구한 결과 의외로 굉장히 어린 나이에, 즉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아이들, 그 나이대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도 강간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많은 비율이.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생식을 위한 진화론적 결정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반박되는 주제가 되잖아요. 그런 주제가 있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남자가 피해자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인가? 막 이런 주제도 있어요. 그런데도 이 주장을 반박하지를 못해요. 그게 이제 한계예요. 진화론적 세계관 안에서는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강간에 대한 주제를 또 살펴봤는데요. 이제 유아 살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진화론과 유아 살해 입장이에요. 여기 부분에서는 스티븐 핑커라는 사람의 유아 살해의 문제에 대한 진화론적 입장, 진화론의 입장을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그런 글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당시에 지금 미국 사회에 있었던 한 가지 큰 사건인데요. 한 소녀가 무도회에서 아기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쓰레기통에다 버려서 죽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도 때로는 아이를 출산해서 이렇게 쓰레기통이나 이런 데 버려서 죽은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진화론적 입장이라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쓰면서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이래요. 신생아를 죽이는 10대를 이해해야 하는데 유아 살해는 역사상 줄곧 대부분의 문화에서 행해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유아 살해가 우리 문화만 있는 게 아니다, 현대에만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도 뭘 말하냐면 자연 선택설을 가져와요. 뭐냐면 천천히 보면 생존이 불확실한 경우나 병에 든 경우에 자연스럽게 그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아이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모가 살아남는 거, 아이를 죽이고 나서 부모가 살아남는 방식으로 뭔가를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점을 말하는 것이죠. 저는 그런 경우를 봐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게 되면 엄마가 예를 들면 또한 몸이 상할 수 있는 그 목숨이 위험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사실은 아이를 지우는 일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큰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하는데 한편에 남편의 마음으로는 어떤 그런 아내가 너무나 좀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좀 가졌었는데 아내가 자기 생명에 대한 보호 본능이 굉장히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꼈던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주제가 어쩌면 그런 보호 본능이라는 그렇게 설명을 한다면 되게 설명이 되겠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그건 당연히 괜찮아. 그건 너의 생존을 위한 거야 라는 식으로만 설명하고
어떠한 문제를 좀 못 느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옳다 그르다라는 말을 하는 건 정의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런 생각 오늘 주제에서 부분만 여러분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다른 연구를 한 거예요. 유아사례에 대해서. 그러니까 동물 안에서 행해지는 유아사례 연구자들의 합의점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였어? 동물 안에 행해지는 그 아이들, 자식들, 새끼들을 죽이는 그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자들이 모여서 합의점에 도달했어요. 뭐냐면 그들이 결국 뭐라고 하냐면 인간 안에서 벌어진 유아사례는 더 이상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합의점에 도달했어요. 유아사례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인데 진화론적인 출발점이라면 모든 동물에서 행해지고 있는 건데 인간이 그렇게 행한다 해서 그걸 윤리적이고 우리가 비난하고 그런 문제는 아니다라고 비정상적 행동 아니다. 그 매우 육체를 가진 그리고 본성을 가진 사람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걸 존중해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진화심리학에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요. 또 반론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본다면 사실 이 모든 것은 사실 왜곡이에요. 뭐냐면 신생아 사례는 어떤 유전적 특징이라는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과학적으로는. DNA에 다윈주의라는 저변에 깔린 생각 외에는 DNA는 그런 DNA, 유아살해해라는 DNA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반론을 가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여기에 되게 약점이 있어요. 진화심리학의 치명적인 약점은 너무 신축성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진화론으로 신생아를 죽이는 것도 설명해요. 근데 신생아를 위해서 엄마가 대신 죽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대신 죽어. 그리고 분명히 엄마가 죽으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마지막에 물에 빠져가면서도 사는 그 위에다가 엄마가 아이를 올려놓고 엄마가 죽어가. 예를 들면 아이만 올라갈 수 있는 장소 이런 데에다가 올려놓고 자신은 죽어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냐면 이렇게 어떤 현상과 더불어서 그 반대 현상도 설명하는 이론은 사실상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는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진화론의 어떤 그 DNA 개념으로 자식 죽이는 것도 설명하고 또 DNA 개념으로 자식 살리는 것도 설명하고 그리고 대신 희생하는 것도 설명하는 이런 설명은 정당하지 못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DNA를 그냥 너무 신축성이 심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진화와 유아 사례에 대한 주제를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되게 아주 지독한 주장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입니다. 피터 시어머라는 사람의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아주 지저분한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전반적으로 한 가지 정리하고 가시게요. 사람들은 지금 아직 윌리엄 프로빈이라는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다인주의 혁명은 아직 완성되지 못했다. 아직 다인주의에 함의된 도덕적, 종교적 함의들을 모두 포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리의 궁극적인 기초도 삶의 궁극적인 의미도 없고 자유의지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때만이 다윈주의가 완성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세포에서 출발했고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라면 방금 말한 대로 윤리의 궁극적인 기초, 삶의 궁극적인 기초, 윤리 모든 것 따위는 다 인간 사회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궁극적으로 다윈주의가 함의한 모든 의미가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피터 싱어가 파격적인 주장을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뭐냐면 종의 장벽을 넘는 섹스가 가능하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굉장히 혐오스럽죠.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교의 교수예요. 이 사람은 동물과의 성관계를 지지하는 글을 써요. 그리고 그 주장을 할 때 이 논리를 가져와요. 뭐냐면 성경에 사실은 인간들을 동물 위의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말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게 너무 못마땅스러운 거예요. 인간을 동물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거. 이건 근본적으로 다윈주의의 입장이 아니니까. 다윈주의는 전혀 그런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니까. 이걸 깨뜨리고 싶어 해요. 그래서 종의 장벽을 넘는 섹스, 이걸 주장하는 거예요. 봐봐요. 만약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윈주의가 동물과 종과 종의 장벽이 무너지는 진화, 그 연결성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즉 원숭이와 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잖아요. 동일한 조상을 가진 그런 연결성을 말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이 종을 넘어서는 성관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기원을 같이 나누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적인 관계로도 연결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때만이 진짜 다윈주의의 이상이 실현되는 거죠. 완성되는 거지. 그렇게 됐을 때. 사실 이런 주장들 가운데 그러니까 요즘 나타나는 어떤 그 자유주의, 성의 자유주의라는 것들, 그리고 한 여자와 그리고 여러 남자가 같이 사는 거. 폴리 뭐라고 하던데? 그 있어요. 폴리머라는 그런 결혼 제도가 또 있어요. 그런 걸 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한동대학교에서 약간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학교 내에서 이제 그 몸을 파는 그 매춘 여성과 그리고 동성애자들과 이런 사람들 학교 내에서 그 세미나 같은 걸 하고 싶어 하는 한 학생들 몇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학교에서 부러워한 거야. 그래서 이것을 이제 뭐 뉴스 엔조이 같은 이런 언론에서 학교가 지나치게 여론을 통제한다 막 이런 지적하면서 이 학생들의 입장을 가져오고 했는데 제가 그 영상을 봐봤어요. 클릭을 해보는데 거기 학생 초대한 여학생은 그 신문 기사에 의하면 여러 남자랑 같이 살고 있는 그 학생이에요. 한동대 학생인데. 네, 학생인데 그런 학생이 이제 학교에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좀 토론이 일어난다 생각하고 데려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주장들 배경,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주장 자체가 나오면 지저분해, 더러워, 그리고 저 성적으로 타락했어, 이런 식의 입장인데 이 주장의 뒤에 뭐가 있다면 아까 말했던 진화론적 심리학과 이 영역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고 우리가 이 부분을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입장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방금 말한 피터 싱어는 마지막까지 갔죠. 이제 끝판왕이 나온 것 같죠. 이제 진화 심리학의 끝판왕, 성에 대한 입장이에요. 성에 대한 입장으로 가면 동성애가 안 나오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동성애는 근본적으로 진화 심리학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매우 자연적 현상인 거예요. 그냥 자연적으로 당연히 그냥 어떤 본성의 개인의 취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인 거지, 이걸 도덕으로 설명하는 게 당연히 진화 심리학에서는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이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점에서 이 진화 심리학의 영향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여기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와 함께 진화 심리학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설명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이제 다윈화되는 문화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사실 진화 심리학이 성장하는 그 흐름이 있어요. 그걸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과거에 있잖아요. 과거에는 생물학하고 문화 사이에 분명한 담을 치고 있었어요. 학계에서. 그리고 교실에서도. 이 둘의 차이는 분명히 있었어요. 뭐냐면 이런 식이죠. 진화론은 인간의 육체의 기원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 문화, 그것은 정신세계이고, 이것과는 명백히 구분된다. 이 영역은 따로 떼서 설명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이원론적으로 분리를 했어요. 이 두 가지가 섞이지 않게 했어요. 이게 어떤 그 일반적인 대학교 학문 안에서도 진화론이 이 정도까지 침범에 들어오지 않았던 주제였어요. 근데 이제 급격하게 이게 문화 안에까지 침투하고 그 경계점을 깨뜨리고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당연히 진화론이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몸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진화의 결과라는 걸 설명해야 한다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종교, 도덕, 정치 모든 분야에다가 진화론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 걸 터무니없는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과학이라든지 지금 이런 모든 것이 설명돼서 이 설명이 너무나 예리해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은 다윈주의적인 어떤 심리학 그리고 자연심리학에 많은 사람이 동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자연심리학에 굉장히 문제가 많잖아요. 설명해도 말도 안 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건 여전히 성장하고 있어요. 굉장히 성장하고 있어요. 아까 말했대로 사실 피터 싱어라는 사람, 종과의 그 종을 넘어서는 성관계를 지지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이 자연심리학을 굉장히 반대했어요. 왜 반대했냐면 이 사람이 싫었던 게 뭐냐면 우생학이에요. 즉 인류도 진화를 했다면 인종에 따라서 진화가 더 잘 된 최고의 종족이 있을 거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예전에 독일은 바로 게르만족이 인류에게 가장 우월한 민족이고 유태인들은 가장 저급하기 때문에 이들을 청소해 내버리는 것, 이들을
어떤 인류 역사에서 지워내버리는 게 바로 인간의 어떤 인류의 우월함을 드러낸다 생각했잖아요. 이게 우생학이 굉장히 잔혹하고 무서운 어떤 개념인데 이 모든 게 자연 그 진화론적 선택론에 의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예를 들면 피터 싱어가 원래는 이걸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피터 싱어가 결국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 이유가 뭐냐면 진화론적 사회학을 주장한 이유가 뭐냐면 다윈의 진화에 함축된 의미를 제한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주장했던 그 인간의 몸이 자연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그리고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인간의 몸이 만들어졌다는 이 결과가 여기에만 머물 수 없다는 걸 결국 피터 싱어가 인정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윈주의를 받아들인 이상 다윈주의 심리학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의 설명을 이해되시죠? 그런 식의 성의 관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볼 땐 동성연애는 근본적으로 큰 흐름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이 흐름들과 이것들이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미 진화론적 관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지점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리는 되게 자가당착적인 논리예요. 그 내용을 좀 볼 텐데요. 방금 말한 진화 심리학이 얼토당토하는 결론을 낳는데도 왜 그렇게 빨리 수용하는가 라고 했을 때 진화 심리학이 종교의 신화가 아니라 과학의 탄탄한 기반의 바탕을 둔 도덕을 제공한다고 약속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과학에서 출발한 것 같고 이거로 말미암아 탄탄한 도덕을 제공해 주니까 나름대로 방금 말했던 거 안에 말했지만 사실은 진화론자들도 결국에는 그리고 진화론적 심리학자들도 결국 이것이 굉장히 부도덕으로 갈 거라는 걸 이제는 받아들이는 분위기래요. 전반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걸 버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기원을 설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것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자연 선택설까지 한데 저는 이 점 보고 싶어요. 3-3을 보게요. 진화론자들은 아무튼 지금 뭔가 거대한 딜레마가 있어요. 그쵸? 뭐냐면 인간의 기원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이걸로 심리학으로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희생정신, 성의 문제 이런 걸 주제를 다루면 이 주제는 너무 이제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진화론적으로 받아들여서 완전히 그렇게 살기는 어려운 거지 자신이. 그렇다면 지금 이원론적인 생각 속에 지금 진화론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바꾸려고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에요. 뭐냐면 싱어가 독특한 주장을 해요. 도덕은 다윈주의의 세력을 초월하는 힘에 기초해야 된다. 그것은 이성이다. 여기로 가요. 봐봐요. 다시 한번 주목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DNA에서 도덕을 유추해내는 게 너무나 얼토당토 않고 너무나 기괴하고 변태적이고 그런 설명이 너무 많으니까 결국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성에서 우리의 도덕을 찾아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선택이 인간을 이성적으로 사유하는 존재로 만들었다면 이제 역설적으로 자연선택으로 인한 충동을 초월하게 해주는 게 이제 우리의 이성이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해요. 이제 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육체의 여러 가지 본성을 자연적 선택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이성에 대해 우리 안에 굉장한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이성을 통해서 이타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성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쭉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제 다윈주의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이 고상한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성이라는 것 그리고 그 이성이라는 것의 능력 과거에도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어떤 것을 창조하는 역량을 가진 신비한 능력이 이성에 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이성이 무로부터 유를 만드는 마치 신앙적인 도약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지금까지는 모든 게 보이는 그 자연으로부터 DNA로부터 모든 것이 나왔다라고 설명하다가 이제 그걸 초월하는 윤리는 이제 이성이라는 존재에 의해서 우리가 초월할 수 있다. 근데 이 이성이 뭐냐 이거예요. 내 말은 이 이성이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설명이 또 안 돼. 육체에서 나오는 뭔가의 능력이래. 근데 그 자체로 뭐라고 하면 이거 아무튼 그런 능력이 있다. 모든 도덕을 만드는 능력이 있다. 쉽게 말하면 이 실체가 이미 신앙인 거죠.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과학도 아니고 이걸 자신이 믿는다라는 거지. 이성의 힘을 믿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의 결국은 뭐냐면 창조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세계관을 벗어난 이 진화론적인 심리학의 세계관은 결국 하나의 또 다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과학도 아니고 또 다른 세계관이고 또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진화론을 믿는 건. 그리고 방금 말한 것처럼 전체적인 내용을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실제적인 것을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뭐가 더 잘 설명하고 있느냐라는 걸 이제 비교해 볼 차례예요. 뭐냐면 진화론이 우리의 모든 성과 윤리, 도덕, 사회 이 모든 걸 설명하는 좋은 체계냐, 진화 심리학이 나의 영혼을 내 본질을 더 설명하는 내용이냐, 아니면 창조냐, 설계이냐. 나를 설계하신 분이 있고 내 인생을 어떤 목적을 갖게 만드셨고 방향을 갖게 하셨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마음이 있고 신뢰라는 것을 하게 된 거고, 이런 모든 감정을 설명하는 성경은 매우 일관성이 있고 그리고 모순이 없어요.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는 모든 걸 설명하는. 그런데 이 진화론적 가치는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디는 이렇게 믿었다가 어떤 지점은 신앙으로 가고 마치 서로 과학적 증명도 안 되고 하는 굉장히 모순이 너무나 많이 있는, 그리고 너무 기괴한 설명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정합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정합성이 뭐냐면 실제 내가 느끼는 감정, 느낌, 환경, 사회, 모든 역사, 문화, 종교 이 모든 영역과 모순 없이 맞아떨어지는 거. 설명 가능한 진리가 뭐냐, 그 설명이 뭐냐고 했을 때 우리는 믿는 것이죠. 바로 설계가 답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고 목적을 가진 거에서 윤리가 나오고 도덕이 나온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도덕과 윤리가 나온다라고 말하는 게 도리어 굉장히 권위 있고 분명한 우리 안의 진리인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책 마무리 부분 살짝 언급해 드린 것은, 이것은 좀 약간 격가지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해요. 저자가 젊은이들이 대학에 가려고 집을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기독교가 종교적 진리일 뿐 아니라 모든 실제에 관한 진리임을 가르쳐서 미리 준비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기독교는 총체적 진리이다.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 전에 이런 모든 세계관적 준비를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서 우리가 저녁 식탁을, 예를 드는 게 남편들이 그리고 가족들이 저녁 식탁을 진리에 대한 가르침과 토론의 장소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신조들과 교리문답, 성경구절 암송도 하고 1:1 토론도 마련하고 진화에 대해서 변증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하는 식으로 집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는 거에 대해서 저자가 그 부분을 좀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강의를 엮여질 때 여러분 각자 좀 이 내용들 멀게 생각하지 말고요. 생각해보면 오늘 내용들도 나중에 하나하나 유아 사례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 진화 심리학의 내용들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반론하고 반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TV에서 그냥 나옵니다. 진짜 TV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아이에게 교정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이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하고요.